서울 성북동 대저택 위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철저히 잠겨 있어야 할 저택 뒷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남자가 잠옷바람에 작은 아이를 반쯤 끌다시피 데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남자는 최덕수. 이 집안에서 3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아온 가장 믿음직한 전속 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차를 뽑던 날부터 함께였고 도련님이 태어나던 새벽에도 그가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목을 잡힌 채 끌려가는 아이는 이제 겨우 8살 동원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이준혁 도련님이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왜 이래요? 준혁이 울먹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최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하며 아이보다 먼저 웅덩이를 피해 다녔을 그가 지금은 빗물. 웅덩이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져도 거칠게 잡아당길 뿐이었습니다. 최 기사는 아이를 골목 끝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번쩍이는 그룹 전용차가 아니었습니다. 녹슨 택배 화물 트럭 한 대, 옆구리엔 반쯤 벗겨진 로고 스티커, 짐칸 문은 빗물에 녹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크고 작은 택배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아저씨, 저 차 뭐예요? 준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 기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빗물 고인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제네시스 차키였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최 기사가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를 끊었습니다. 쿵! 준혁의 작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작은아빠가 그랬다. 8살 아이의 머리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더 무섭게 만든 건 최 기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나 몰래 사탕을 쥐어주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남보다 더 차가운 냉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면 도련님도 똑같이 되십니다. 최 기사가 녹슨 짐칸 문을 쾅 열었습니다. 타세요. 아저씨, 제발이요. 나 이거 싫어요. 무서워요. 준혁이 최 기사의 바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검은 SUV 세대가 빗물을 튀기며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처리반이었습니다. 최 기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준혁의 팔을 억지로 잡아떼며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울지 마. 귀찮게 진짜. 지금부터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련님도 아니고 저도 기사도 아닙니다. 우린 남입니다. 그 말이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우린 남이다. 준혁은 울음을 꾹 삼켰습니다. 여기서 더 울면 아저씨가 진짜로 버리고 갈 것 같았습니다. 상자 사이에 숨으십시오.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준혁은 살기 위해
미끌미끌한 짐칸 안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택배 상자들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철컹. 무거운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이 닫혔습니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종이 냄새, 비닐 냄새, 낯선 물건들의 냄새. 바깥에서는 타이어 긁히는 소리와 남자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최덕수 어디야? 그 꼬마 어디로 뺐어? 그리고 최 기사의 목소리. 아까와는 전혀 다른 비굴하고 비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저요? 모릅니다. 밥줄 끊긴 마당에 애 챙겨서 뭐합니까? 오늘부로 저 그 집 끝입니다. 그럼 왜 이 택배차 옆에 있어? 인편 좀 부탁하려고요. 짐이 좀 있어서요. 철문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8살 준혁은 가슴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줄 끊겨서 나를 버렸다. 준혁은 상자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린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윽고 트럭이 요란하게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덜컹거리는 짐칸 안에서 상자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8살 아이의 눈에 차가운 다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아저씨부터 가만 안 둬. 하지만 어린 준혁은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최 기사가 백미러로 굳게 닫힌 짐칸을 바라보며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냈지만 최 기사의 눈물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그게 제 밥값입니다. 트럭이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 도련님은 가장 낡은 택배 트럭을 타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수도권 외곽 택배 집화장, 수백 개의 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코드를 찍고 분류하고 나르는 소리가 기계음처럼 울렸습니다. 녹슨 택배 트럭 한 대가 집화장 한쪽에 멈췄습니다. 철컹.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준혁이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짐칸 안의 상자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상자를 밀어내자 준혁의 몸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쿵! 차가운 바닥에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상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위를 덮쳤어요. 가슴이 눌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준혁은 힘껏 몸을 비틀었습니다. 상자를 밀고 발로 차고 손으로 긁었어요. 마침내 작은 손 하나가 위로 튀어나왔습니다.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푸아. 살았다는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수다운 침대에서 자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택배 상자 더미 한복판에 앉아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멀리서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상자 더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가지 마요.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미등만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꼭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뭔가 눈에 띄었어요. 준혁 발 옆에 낡은 작업복 점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고 냄새나는 최 기사 아저씨가 항상 입던 바로 그 점퍼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뭔가 묵직했습니다. 비닐봉투 하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작은 손전등, 초코바 2개, 그리고 접힌 쪽지. 손전등 불빛 아래 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최 기사 아저씨 글씨였어요. 준혁아,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간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아였습니다. 8년 동안 아저씨는 항상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어요. 준혁아, 이거 먹어. 준혁아, 조심해. 준혁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럼 아까 그 차가운 말은 뭐였지? 준혁은 점퍼를 끌어안았습니다. 땀 냄새, 기름 냄새, 담배 냄새.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왜 나 미워하게 만들었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점퍼를 끌어안고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기다릴게. 이번엔 진짜 믿고 기다릴게.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저씨가 지켜준 것들.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 시각, 서울 어딘가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최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살아있죠? 아저씨가 숨겨둔 거 잘 찾았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기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그게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집화장 옆 골목. 준혁은 점퍼를 덮고 상자 뒤에 웅크려 잠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먼저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쪽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간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목이 따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쪽에서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컹, 철컹.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한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몸을 더 납작하게 숨겼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주름 가득한 눈이 준혁을 훑었습니다. 맨발, 찢어진 잠옷, 흙투성이 얼굴, 겁에 질린 눈. 할머니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했어요. 그리고 준혁을 수레 뒤로 숨겼습니다. 멀리서 경비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위험하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며 손으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경비원이 투덜거리며 돌아섰고 할머니는 준혁의 팔을 꼭 잡고 천천히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사람 눈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저는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작은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한 모금 삼켰습니다.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누가 쫓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꼭 온댔어요. 할머니는 준혁의 손에 있는 쪽지를 슬쩍 봤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꼭 쥔 손가락.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준혁의 마음을 조금 붙잡아줬습니다. 기다려. 여기 있어. 움직이면 안 돼. 강복래 할머니. 평생 이 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사람. 가진 것 없지만 눈치 하나는 타고난 사람. 이 낯선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자리를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준혁은 할머니의 작은 컨테이너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면은 둘이 나누기엔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절반 이상을 준혁 그릇에 얹었어요. 많이 먹어라. 애는 커야 된다. 할머니 그릇엔 국물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요? 나는 됐다. 어제 빵 먹었어.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왜 이 할머니는 챙겨주는데, 처음 본 아이를 숨겨주고 밥을 나눠주는데, 왜 그 아저씨는 30년을 함께한 그 아저씨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툭툭. 그 손길이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고 준혁은 혼자 남아 낡은 점퍼를 바라봤습니다. 괜히 화가 났습니다. 그 옷만 보면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쟁이. 돈 때문에 나버린 거잖아. 점퍼를 발로 툭 찼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춥거든요. 소매를 끼웠습니다. 품이 컸어요.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매 끝이 손을 덮었어요. 마치 아저씨가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 같았습니다. 5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탄 날 넘어질 때마다 아저씨가 뒤에서 잡아줬어요. 6살 때 천둥 치는 밤 무서워서 울었더니 아저씨가 업어서 재워줬습니다. 괜찮아, 도련님. 아저씨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미워. 진짜 미워. 근데 왜 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서툰 바느질로 꿰맨 흔적. 반질 못하는 아저씨가 밤새 혼자 꿰맨 거였어요. 실밥을 뜯었습니다. 손톱으로 하나씩. 툭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도장, 붉은 나무 인감, 그리고 USB 하나.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도장. 금고 안에 있어야 할 물건. 왜 이게 여기 있지? 아저씨가 그날 밤 준혁만 숨긴 게 아니었어요. 이것들도 함께 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버린 게 아니었어. 숨긴 거였어. 지킨 거였어. 그 순간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저씨를 욕했어요. 배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돈 때문에 나버린 인간이라고. 그런데 아저씨는 그 욕을 다 듣고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맞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아저씨. 내가 몰랐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기다릴게. 이번엔 진짜 믿고 기다릴게.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장과 USB도 함께 점퍼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아저씨가 지켜준 것들.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번호판, 짙은 선팅, 엔진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준혁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른 둘이 내렸습니다. 검은 옷, 무전기, 주변을 훑는 날카로운 눈. 여기 맞냐? 애가 이 근처에서 사라졌다더라. 집화장 CCTV에 찍혔대. 꼬마 하나 녹색 트럭에서 떨어졌대. 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CCTV. 찍혔다. 점퍼 안쪽 주머니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장, USB 쪽지. 들키면 안 돼. 이것만은 지켜야 해. 준혁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무서운 눈, 도망치는 눈이 아니라 버티는 눈. 바로 그때 철컹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숨겨준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이 뛰쳐나갔어요. 할머니, 조용히 숨어요. 제발이요. 할머니는 그 눈을 봤습니다. 8살 아이 눈이 아니었어요.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누구 있어?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할머니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고마웠어요, 할머니. 밥 줘서, 재워줘서, 손주라고 해줘서, 그리고 놓았어요. 준혁은 반대쪽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발을 세게 구르면서 저기다, 꼬마 잡아. 남자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할머니 쪽이 아니라 준혁 쪽으로. 됐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저씨가 나를 지켰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할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8살 아이 하나가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기 전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릴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발바닥 상처가 따끔거렸습니다. 사방을 피해 골목만 골라 걷다 보니 낡은 고물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철문,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제 이후로 제대로 먹은 게 없었어요. 야, 거기 누구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55쯤 되어 보이는 남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 눈이 작고 인상이 거칠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남자는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맨발, 얼굴에 상처,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일단 앉아.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밥 먹었냐? 그 한마디에 준혁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컵라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골치 아프다. 오철민. 평생 이 고물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라면을 후루룩 먹는 동안 오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쫓기는 얼굴이네. 그런 얼굴 많이 봤다. 근데 넌 좀 다르네. 누굴 지키는 눈이다. 준혁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점퍼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툭 주머니에서 도장이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바닥을 굴렀습니다. 오 아저씨가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먼지를 털더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인감 아니냐? 어디서 난 거야? 이거 하나면 집 몇 채 값이 왔다 갔다 한다. 준혁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맡긴 게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꼬마, 너 큰일에 엮였다. 근데 걱정 마. 여긴 내 구역이다. 누가 와도 내가 먼저 본다. 준혁은 처음으로 누군가 뒤에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철민 아저씨의 낡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흑백 화면, 병실, 산소호흡기, 그리고 장태윤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툭! 선이 빠졌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이거 살인이네. 오 아저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 기사 아저씨가 숨겨줬어요. 날 살리려고. 지금 아저씨 감옥에 있어요. 오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지금 경찰 가면 당장 뒤집힌다. 안 돼요. 지금 올리면 아저씨 죽어요. 증거 있는 거 알면 아저씨부터 없앨 거예요. 오 아저씨가 멈췄습니다. 아저씨 나 때문에 감옥 갔어요. 나 때문에 맞았어요. 근데 또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형광등이 지지직 울렸습니다. 그래, 머리 좋네. 오 아저씨가 컴퓨터를 끄고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사 재판 3일 뒤더라. 뉴스에서 봤어. 그날 법원에 기자들 카메라 다 몰린다. 그때 한 번에 터뜨리면 아무도 못 덮어. 처음으로 계획이 생겼습니다. 도망만 치던 아이가 이제 기다리는 아이가 됐습니다. 준혁은 USB를 가슴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우면 살아남아.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 시각 서울 구치소 차가운 철창 안 최덕수 기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자국.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컹 문이 열리는 소리.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비싼 향수 냄새, 양복 입은 남자. 장태윤의 비서 박강호였습니다. 최 기사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박강호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면회 왔지. 오랜 동료잖아. 철창 앞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고생이 많네. 최 기사 아니 피의자 최모 씨라고 해야 하나? 최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강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뭡니까? 간단해. 내가 혼자 한 짓이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진술하면 끝이야. 최 기사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럼 뭘 주는데요? 10억?
출소하면 바로 입금해 줄게. 새 인생 시작해. 해외로 가든 뭐든. 최 기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월급보다 많네요. 박강호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네. 최 기사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강호 눈이 반짝였어요. 최 기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찢었습니다. 쓱쓱쓱. 박강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 기사가 찢어진 종이를 철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10억으로 제값 사시게요. 전 3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 신발 닦고, 도련님 기저귀 갈고, 새벽마다 차 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요, 단 한 번도 제 주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강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쳤군. 미쳤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충신은 원래 미친놈들이에요. 박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쓰러졌어요. 좋아. 그럼 다른 방법 쓰지 뭐. 철창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 애 아직 못 찾았어. 근데 말이야, 우리가 먼저 찾으면.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쓱. 끝이야. 그리고 당신도 끝이야. 박강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재판 이틀 남았어. 그 전에 찾아낼 거야. USB도 그 애도. 문이 닫혔습니다. 쾅! 최 기사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마요. 하지만 최 기사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준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고물상 창고. 밤이 깊었습니다. 오 아저씨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라. 일면 기사였습니다. 재벌가 운전기사 내일 첫 재판. 아이는 이미 죽었다. 진술 유지. 유족 측 엄벌 촉구. 준혁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살았는데. 나 여기 있는데. 오 아저씨가 준혁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지 마. 내일이면 끝이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저 사람들. 작은아빠 사람들이 나 찾고 있잖아요. 오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저씨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겠냐?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 내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갈게요. 내일 법원 갈게요. 준혁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고 아저씨 앞에 설 거예요. 오 아저씨가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근데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만약에 내가 못 가면 이거 아저씨가 대신 전해줄 수 있어요? USB를 내밀었습니다. 오 아저씨가 한참 봤어요. 그리고 USB를 밀어냈습니다. 안 받아. 왜요? 내가 직접 가야지. 내가 직접 가야지. 아저씨가 준혁 손을 잡았어요. 넌 갈 수 있어.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 준혁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오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낡은 모자, 작업용 마스크, 헐렁한 외투. 이거 입어. 내일 법원 갈 때 폐지 줍는 애처럼 보여야 안 들켜. 준혁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오 아저씨가 툭 웃었습니다. 고마우면 살아남아. 그게 보답이야.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준혁은 창고 구석에 웅크렸어요. 점퍼를 덮고 USB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납니다. 아저씨를 구하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습니다. 아저씨,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침 9시 법원 앞이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마이크, 피고인 최덕수 오늘 첫 재판, 재벌가 후계자 유기 사건, 전국민 관심 집중,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습니다. 그 틈에 낡은 모자, 작업용 마스크, 헐렁한 외투를 입은 작은 아이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퍼 안쪽 USB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더. 법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꼬마, 여긴 왜 왔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아저씨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아버지가 찾잖아. 어디 갔어?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버지요? 예, 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호기심이 많아서. 오 아저씨가 준혁 손을 꽉 잡았어요. 경비원이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준혁이 오 아저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혼자 보내겠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둘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 법정. 방청객들이 줄 서 있었어요. 저기야. 저기 들어가면 아저씨가 살고 못 들어가면 끝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앞을 막았어요. 박강호였습니다.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혁 숨이 멎었습니다. 모자 벗어봐. 손이 준혁 모자에 닿으려는 순간 이 양반이 남의 손주한테 뭔 짓이야? 날카로운 목소리.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복래 할머니였습니다. 폐지 손수레를 끌고 법원 앞까지 온 거예요.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긴 왜요? 왜긴 왜야? 우리 손주 데리러 왔지. 할머니가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품.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고물상 아저씨가 말해줬지. 새벽부터 왔어. 우리 손주 혼자 보내겠냐? 박강호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오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앞을 막았어요. 왜요? 문제 있습니까? 주변에 기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함부로 손 쓸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 할머니가 준혁을 밀었습니다. 준혁은 뛰었습니다. 법정 문 쪽으로. 저기다 잡아. 박강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준혁이 법정 문을 밀었어요. 쾅!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방청객, 기자들, 그리고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남자. 최덕수?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기사 눈이 커졌어요. 도련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도련님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구나. 30년 철벽처럼 굳어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애가 누구야? 설마 죽었다던 그 아이? 준혁은 법정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준혁이에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던 그 애가 살아있었어?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끌어내. 장태윤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끝이야. 준혁은 점퍼 안쪽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거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작은아빠가 죽였어요. 산소 호흡기 뽑는 거 다 찍혀 있어요. 법정이 멈췄습니다. 장태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애가 미쳤어. 끌어내.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대지 마. 최덕수가 몸을 던졌습니다. 수갑 찬 채로 경찰을 밀치고 준혁 앞에 섰어요. 도련님한테 손대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죽습니다. 30년 충신의 눈.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기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잠깐요. 제가 확인할게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흑백 영상, 병실, 산소 호흡기. 장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선을 뽑았어요. 비읍. 그 소리는 30년 충신의 누명을 끊는 소리 같았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특종이다. 찍어. 다 찍어. 장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체포하세요.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장태윤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손 치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태윤이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안아줬어요. 최덕수였습니다. 수갑 찬 채로 준혁을 꽉 안았습니다. 도련님, 살아있었구나. 아저씨, 미안해. 미안해. 최 기사가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 어떻게 살았어? 아저씨가 나버린 거 아니었죠? 나 살리려고 그런 거였죠? 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점퍼 안에 다 있었어요. 초코바도 쪽지도. 최 기사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읽었어? 네. 준혁아라고 썼잖아요. 그래. 아저씨한텐 늘 준혁이었어.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준혁이. 법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복래 할머니와 오철민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준혁 앞에 섰습니다. 허리 굽은 채 잘했다. 그 한마디. 준혁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 다 끝났어. 고마워요. 밥 줘서
재워줘서, 손주라고 해줘서 할머니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당연한 건데 뭘. 오 아저씨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저씨도 고마워요. USB 봐줘서, 같이 와줘서. 오 아저씨가 툭 웃었습니다. 살아남았네. 네. 그럼 된 거죠? 최 기사가 오 아저씨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가 대단하더라고요. 혼자 며칠을 버텼어요. 최 기사가 준혁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숨으라고, 버티라고. 최 기사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어. 아저씨도요. 아저씨도 잘했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밥값 다 했잖아요. 최 기사가 멈췄습니다. 그 말, 그날 밤 자기가 했던 말. 오늘부로 밥값은 끝났습니다. 준혁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밥값 오늘 다 치렀어요. 최 기사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다 치렀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덕수, 모든 혐의 무죄입니다. 석방하세요. 경찰이 수갑을 풀었습니다. 최 기사가 손목을 문질렀어요.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응,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최 기사가 웃었습니다. 그래, 셋이 같이요. 준혁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요. 난 됐다. 안 돼요. 할머니가 밥 줬잖아요. 이번엔 내가 줄 거예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보 같은 놈. 오 아저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끼워줘. 준혁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네 사람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준혁 군, 한마디만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준혁이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택배 트럭, 점퍼 안에 쪽지, 할머니의 라면 한 그릇, 오 아저씨의 컵라면 하나. 저 혼자 산 게 아니에요. 최 기사를 봤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오 아저씨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줬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밥값 할 거예요. 최 기사가 준혁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벌써 다 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단단했습니다. 충직한 기사, 폐지 줍는 할머니, 고물상 아저씨, 그리고 택배 상자 속에서 살아남은 8살 아이. 이들이 만든 가족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